우리 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GTX-A. 네. 이게 뚫리면 모든 교통난을,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GTX-A인데, 그래서 GTX-A가 노선이 확대되면 그 동네 집값도 오른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몇 군데 지역도 짚어주시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개통된 지 한 달 된 GTX-A 노선이 비상에 걸렸다. 왜요? 이용객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고요. GTX-A가 어디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수서하고 동탄 구간만 개통됐거든요. 그래서 동탄에서 이제 수서 오가는 그래서 그 위에가 삼성이 있고 저기 파주까지 운정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렇죠. 파주, 일산, 그렇죠. 강북, 서울역 이렇게 쭉 연결돼 서울역 연결돼야 수서.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제일 이용객이 많을 만한 노선인데? 그렇죠. 노선이죠? 그래서 GTX-A였고 제일 먼저 착공을 했고 준공도 제일 먼저 된 겁니다. 운정, 킨텍스,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어이구, 다 인구 많은데 말이야. 근데 현재 이제 수서하고 동탄 구간만 이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개통될 때 예측이 한 61만 명 정도 사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예측됐거든요. 수서 동탄 구간만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한 31일 정도 지났는데 26만 4천 명 정도 돼서 40% 정도 수준입니다. 예측치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전 갑자기 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동탄 사는 사람이면 뭐 서울역까지는 되게 직장들이 강남이나 저 광화문 쪽에 많으니까. 그렇죠. 서울역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삼성역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수서에서 끝나버리면 수서에서 내려가지고 삼성역 가려면 3호선 갈아타고 다시 2호선까지 이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 이용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일일 이용객이 뭐 한 7천 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출퇴근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갈아타느냐예요. 맞아요. 갈아타는 시간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적게 갈아타는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GTX-A가 개통되기 전에 동탄에서 서울까지 오는 특히 이제 고속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교통수단에 익숙한 거죠. 차라리 그냥 강남역에서 고속버스 타고 내릴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가겠다. 뭐 광화문에 한 방에 가겠다. 뭐 이거죠. 아니 근데 이거 다 뭐 정부 당국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1차를 왜 수서까지 개통한 거예요? 저 같으면 삼성역까지 해버렸을 것 같은데. 삼성역이 지금 복합 환승 센터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1년도에 그것도 같이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2028년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나?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고요. 2028년까지 사실은 개통을 어려운 상황. 삼성역 개통이요? 그렇습니다. 그 환승센터 짓느라고? 그렇죠. 거기 많이 지나가는 거죠? GTX-A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용량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기존 계획보다 7년이나 늘어지는 거는 너무 늘어지네. 근데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코레일하고 문제가 좀 있으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계 변경 이유 때문에 또 몇 년이 지연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요. 주 52시간. 적용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 그 전에 계획은 2021년까지 개통됐다 계획은 뭐 밤새까지 일하고 이런 공기 것들 단축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 했어야 되는데 이제 특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더 엄격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더 지연됐고 마지막으로는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사업비에 대한 조율이 잘 안 되면서 관련해서 또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과 기술적 이유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거 이 상태대로 삼성역 개통 안 되고 수서역까지 다니는 게 한 앞으로 24년이니까 3년은 더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계속 이게 그거겠네. 저 이용객 적고
그렇죠. 그러면 적자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자를 넘어서 네. 이거를 운영하는 민자 기업이 있거든. 민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SG 레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민자 사업 나오고 적자 나오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금융기관이 아주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민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 이걸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건설사라든가 네. 정부에서 들어간 다음에 그 지분을 나중에 금융권에 파는 그런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예 초창기. 이제까지 민자 도로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초창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교통량이 예측보다 안 나오면 그 손실을 메꿔줘라 이런 계약을 한 거죠. 애초에요? 그렇죠. 헐. 그런데 이거 예상보다 지금 탑승객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1년에 수백억씩 그래서 최대 뭐 향후로 한 3천억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줘야 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럼 누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토부에서? 네, 정부가. 네. 아니 그러니까 보상의 주체가 그렇죠. 지자체가 관광지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지연된 이유가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서울시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뭐 이렇게 약간 복잡해지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뭐 이거잖아 지금. 나라에서 보상해주고 구상을 서울시 돈으로 구상하고 이러면 어쨌든 지방세든 국세든 거기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고 사실 의미가 있는데 사업성에 대한 성과를 잘 측정했느냐 그게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민자 사업을 하는데 2030년까지 이거를 보장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행이 계속 안 나오면 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사실 민자 사업을 좀 안 하고 그냥 애초부터 이럴 바에야.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사실 부족하니까 민자 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인 거죠. 한국에서 인프라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지어지는데 사실 그럴 만한 우리가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막 도로를 무작정 짓고 철도 짓고 이런 것들 많이 해결책이냐. 저는 무슨 생각을 좀 해보냐면 이제 소프트웨어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이렇게 뭐랄까 출퇴근 인원이 많아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땅 밑까지 투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 한 10시에 열고 11시에 열어서 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공무원들은 좀 늦게 그러니까 뭐 시작하거나. 일종의 자율출퇴근?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 일단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를 뚫고 지하철 노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 이런 그렇죠. 의미시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자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민자 유치를 해서 저 도로 닦고 다리 놓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나가는 돈은 더 많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인프라 사업들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직장이 많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호주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 우리나라 민자 사업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에무르시악다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래요?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 하여튼 그 회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갔죠. 네,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초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중에 사요 지분을. 될 거 딱 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건설사들 어려워질 때 건설사 갖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이런 법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분 매입한 것 중에 대부분 MRG라고 하는데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료 보장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볼게요. 작년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서 19만 가구가 누락이 됐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주택을 작년에 시장에 주택이 이만큼 공급됐습니다. 그 숫자 계산을 잘못했다는 건데 뭐 천채 몇 천채 요 정도는 뭐 하다 보면 누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9만 가구면은 너무 누락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일단 그 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주택 공급이 얼마가 되는지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첫 번째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예요. 처음에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착공하죠. 그다음에 준공하는 겁니다. 사실 준공이 중요하지. 인허가는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인허가 실적은 한 4만 가구 차이가 났고 실제보다 착공은 한 3만 가구. 근데 준공 실적이 무려 12만 가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준공이 11만이나 차이 났어. 그런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천 가구가 아니고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인허가에서 착공 가는 건 차이가 커요. 인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 못 할 수 있거든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착공을 하면 무조건 준공까지 갑니다.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착공에서 차이 났다는 건 뭐냐면 준공에서 차이가 났다는 건 기존에 착공을 한 물건이에요. 그 때문에 착공을 이미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공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의식을 느꼈어야죠. 그렇구나. 근데 그 12만 호가 차이 났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전환되고 데이터를 거기에 새로운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하나 둘 셋 20만 개 세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시스템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입력하는 단계에서. 그럼 데이터 입력할 때. 그렇죠. 근데 너무 초보적인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착공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이 그렇게 틀리다는 거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데이터가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언제 전국 단위로 세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연립주택을 지을 때 준공이 되면 인허가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서 신고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요 얻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막 가서 노력하면 얻기가 힘들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발표하기 전에 누군가 실무진이든 사인하는 결정권자든 착공이랑 준공이랑 대대 이렇게 차이 그럼 11만 가구는 집 지다 마르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정정한 다음에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숫자 나오니까 사인하고 그냥 읽은 거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만 가구면 거의 우리 일기 신도시 처음 할 때 분당하고 일산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한두 개가 지금 누락된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전국의 아파트 착공 짓다가 예를 들면 분당 신도시 처음에 분당 졌을 때 신도시만한 정도의 양의 아파트가 지금 착공하고서는 건설 중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숫자대로 하면. 그게 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러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착공을 했는데 왜 준공이 안 되니? 이렇게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부 통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됐어요. 요 숫자가 통계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실수로 숫자가 누락된 거,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제 2차, 3차 문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기초 자료가 돼서 정책이 발표됐다는 거예요. 두 차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집이 이렇게 부족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집을 많이 지어야 돼.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줘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이 두 차례 발표되거든요. 근데 이미 공급은 충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적진 않았고 사실 거기에 방향성이 정책의 어떤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이런 데이터에서 나왔던 게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라고 얘기하고 크게 뭐 정책의 방향성에 뭐 틀어지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데요. 애초에 준공 숫자를 우리가 제대로 카운트했어도 그 정책은 그대로 발표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서 우리나라 집 부족합니다. 2, 3년 후에 그래서 집값 폭등합니다. 이거 보세요. 준공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은 인지해야죠. 정부가.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금리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이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인하는 언감생심이고 그냥 네. 동결 그냥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줄었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뭘 단기적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 일자리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4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가 17만 5천 개 증가해서 전월에 30만 개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규 채용자가 감소하네. 그러면서 또 실업률도요. 3.9%로 전월에 3.8%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그러면 경기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한 4% 정도 됐는데 3.9% 정도 올라서 그 인상률도 좀 하회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내야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게 조금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안정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은 최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지표가 나오자마자 그 주가 지수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뭔가 진짜 어려운 게 있나?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서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뭐 나쁘지 않았단 지표로만 보면. 지표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대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그런 기사를 봤어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누가 웃게 될지 키는 파월이 주고 있다.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리스크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것처럼 뭔가 그 항상 이제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뭔가 미국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 요걸 좀 보죠. 네. 정유업계. 네. 정유업계 실적이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웃지 못하는 형편이다. 실적이 좋으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실적이 좋은 이유가 유가가 올라서인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잘한 건 아니고 유가가 올라서니까 네. 이익 많이 내면 또 사회적으로 약간 뭐 얘기가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횡재세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는 거 니네가 잘한 거 아니고 그러면 돈 좀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까 봐 실적을 내면서도 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니 뭐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당론까지는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 하곤 했잖아요. 횡재세. 네. 근데 이게 횡재세라는 게 실제로 유럽에는 있어요? 있습니다. 뭐 금융권이나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상대적으로 이자 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라에서 도입했고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의를 정치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투자자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거예요? 횡재세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야당에서 횡재세 도입해서 이런 세금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생각나는 게 은행들 고금리로 우리 이제 이자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대마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 횡재세를 걷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업계도 석유값 올라가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은행하고 정유업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 수혜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가 저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횡재세가. 그런데 정유는 국제유가를 정유회사나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은 결정할 수 있지만 전체 국제유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횡재했다고 봐야 되나? 조금 횡재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런 거네. 횡재란 게 이거 뭐라 그러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돈이 벌리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유업계에서는 반반하는 게 우리가 투자도 많이 있고 시설 투자나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량도 사실은 많거든요. 하긴 정유업계는 그 석유 정제하고 이런 기술 개발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 예대마저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측면인데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쓰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환경에는 부담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